잠깐만요. 딱 10초만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손 하나만 잠깐 멈춰주세요.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탐관오리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부도 밤마다 눈물로, 백엔니들 적신 어미도, 아비를 잃고 굶어 죽어간 아이들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500년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악인이 스스로, 자기 발로, 심지어 감사해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몽땅 갖다 바친 일. 누가 이 일을 해냈을까요? 왕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 칼 하나로 12명을 쓰러뜨리는 무인? 아닙니다. 9살,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 신분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딱 하나. 사람이 입 밖에 내지 않은 속마음이 귀에 들리는 저주받은 능력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조선에서 가장 악독한 탐관오리 앞에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말을 잃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경기도 광주 땅 석교 저작거리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여름이 한 발짝 물러서고 가을 바람이 처음으로 저작거리를 스치는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떡전 아주머니가 찐 인절미 향을 풍기며 좌판을 벌이고 생선 장수가 은빛 조기를 쌓아 올리는 사이 포목점 앞 그늘 밑에는 거적 하나를 깔고 웅크린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9살이라 하기에도 너무 작은 몸이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탄 삼배 저고리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맨발은 여름 내 뙤약볕에 그을려 까맣게 탄 채였습니다. 뭉텅이로 자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만이 기묘하게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맑은 샘물 바닥처럼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단심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것은 저작거리에서 엿을 파는 돌쇠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부를 수 있고 불려야 제대로 살 수 있다며 어느 날 느닷없이 단심이라 부르마. 붉은 마음, 진심, 딱 너 같지 않으냐라고 했지요. 단심이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생긴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마는 저작거리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아이에게 이름은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단심이에게는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 밖에 내지 않는 속마음이 귀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5살 무렵부터 저작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면 그들의 목소리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마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또 다른 말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비단 장수가 이 비단은 최고급이오라고 외칠 때 단심이의 귀에는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각난 것들을 이어 붙인 것인데 색만 좋으니 눈치채겠나? 바보 같은 놈이 걸려라.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의 속마음, 거짓말, 욕심, 숨겨둔 분노, 때로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슬픔까지.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관자놀이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심하면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단심이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 수십 개의 속마음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단심이는 거적을 깔고 무릎을 세운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작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그 사이사이로 수십 명의 속마음이 단심이의 귀를 때렸습니다. 오늘도 외상이 쌓이겠구나. 저놈 빚을 받아내야 할 텐데. 집에 가고 싶다. 대부분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나 걱정은 대체로 대단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포목전 앞을 지나는 중년 남자 하나가 단심이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양반 복장이었지만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도자기 병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품에 감추는 동작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그 순간 단심이의 귀에 그 남자의 속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 꼭 해야 한다. 늦기 전에.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죽는다. 마누라 국에 이걸 넣으면 아무도 모른다. 병으로 죽었다 하면 그만이다. 단심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아내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심이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이다. 저런 일에 끼어들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관자놀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곁에서 느끼는 그 통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통증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모른 척했을 때 가슴 안에서 무거운 돌이 자꾸 커지는 그런 느낌. 단심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적도 챙기지 않고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저작거리를 빠져나와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 때 단심이는 그 남자 앞으로 불쑥 나타나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꺼져라, 거지 아이야. 날이 그 병 안의 것을 사용하시면 3일 안에 포도청에 끌려갑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이 녀석이 감히. 독초가루는 위장색이 변합니다. 검시관이 모를 것 같으십니까? 나리댁 뒷집 강신의 안악이 사흘째 대문 밖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리댁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바로 포도청에 달려갈 채비를 하고 있던데요. 단심이는 어제 저작거리에서 강신의 안악의 속마음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옆집 남자가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 무슨 일이든 생기면 신고하리라 결심한 상태였다는 것을.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 병을 오늘 저작거리 우물에 버리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2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날 저는 직접 포도청에 가겠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단심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발끝이 보이도록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단심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이 났던 것이지요. 양반 남자에게 대들다가 뺨이라도 맞았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단심이었습니다. 남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못하는 9살 거지 아이. 저작거리로 돌아오는 길에 단심이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드높고 파랬습니다. 밥 한 끼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조금 덜 고픈 것 같았습니다. 단심아.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보현이었습니다. 30 중반의 여인.
한때는 꽤 고운 얼굴이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거칠고 날카로운 인상이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입술은 항상 꽉 다물려 있었고 눈썹은 늘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녀를 독한 년이라 불렀습니다. 전처 남편의 자식인 단심이를 거두어 키우는 계모라 알려져 있었는데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주지 않고 찬 방에서 재우고 심부름만 시킨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침부터 놀러 다니고 있어? 목소리는 차갑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시킨 심부름은 다 했어? 아직이에요. 뭐? 아직이라고? 이 게으른 것이 또. 보연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단심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보연의 속마음이 단심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때리면 안 된다. 흉터라도 남기면 안 된다.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된다. 단심이는 눈을 떴습니다. 보연의 손은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심부름 늦으면 밥 없다. 알겠어? 보연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단심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의 속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것은 왜일까? 단심이는 처음으로 그 의문을 품었습니다. 보연이 단심이를 처음 거두어 들인 것은 단심이가 6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단심이는 석교 저작거리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음식 찌꺼기를 찾아 먹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단심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거적 위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자기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보연이 나타난 것은 그 아이가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보연이 단심이를 거두어 간 것이 동정심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연이 단심이를 대하는 방식은 어딘가 이상했습가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독하게 구는가 하면 어느 날 새벽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단심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두었는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작거리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보연의 방은 단심이와 떨어진 별채 쪽이었습니다. 단심이는 헛간 구석에서 잤습니다. 집 하나 없는 흙바닥에 거적 한 장 깔고 새벽에는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보연은 단심이의 끼니를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그냥 밥이 없었습니다. 단심이는 이틀을 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단심이는 저작거리에 나가 떡전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끈하게 찐 인절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예, 이리 와봐라. 돌쇠 노인이었습니다. 엿 좌판 뒤에서 단심이를 손짓했습니다. 단심이가 다가가자 노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엿 조각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냥 먹어라. 어제 내가 파다 남은 거다. 단심이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엿을 입에 넣는 순간 세상이 달아졌습니다. 단심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뭔가를 건네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랬습니다. 돌쇠 노인은 그 눈물을 못 본 척했습니다. 단심아, 내가 저작거리 사람들 속을 잘 안다고들 하더라. 들린다는 거, 보인다는 거, 뭐 그런 거 있잖니? 단심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오래 지켜봤다. 그 능력 제대로 쓰면
이 저작거리에서 큰일을 할 수 있다. 나 혼자선 못하는 일들을. 단시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들려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 돌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나랑 일 좀 하자. 배는 내가 챙겨줄게. 단시민은 노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속마음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 저작거리에 쌓여있는 억울함들. 누군가는 그걸 풀어줘야 한다. 단시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단시미와 돌쇠 노인의 동업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헛간에 홀로 돌아온 단시미는 무릎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보현의 방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보현이 무언가를 하는지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 읽는 소리인 것도 같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인 것도 같았습니다. 단시미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몸이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단시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왜 나를 때리지 않는 걸까? 때리려다가 멈추는 것이 때리는 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단시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적 위에 쓰러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헛간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단시미는 잠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단시미 옆에 놓이는 소리.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단시미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뚜껑 덮인 사발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흰쌀죽이었습니다. 위에 참기름 한 방울이 돌고 있었습니다. 단시미는 그것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보현이 가져다 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시미는 알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이 헛간의 문을 열어줄 사람은 보현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단시미는 그 생각을 품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 무렵 석교 저작거리에서 멀지 않은 기와집 사랑채에서는 한 남자가 촛불 아래 서신을 읽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관복 대신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남자였습니다. 눈썹이 짙고 턱이 각진 얼굴. 보기에 따라서는 위험 있어 보이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음험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최익준, 경기도 일대를 관할하는 수령이자 조정의 실력자 이하겸, 이조판서와 연결된 인물. 지난 5년간 석교 일대 토지 절반을 손에 넣었고 세금을 몇 배씩 올려받아 백성들을 쥐어짜 온 사내였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를 착취의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그 최익준이 서신을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부하가 올린 보고서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다는 아이가 있다 하옵니다. 나이 9. 계집아이. 최익준은 그 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9살. 그의 손이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단시미는 돌쇠 노인의 엿 좌판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 노인이 설명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게 속을 때 단시미가 그 거짓말을 미리 알아내어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대가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마지막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라 했습니다. 단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력이 저주라면 저주를 이렇게라도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단시미는 첫 번째 일을 해냈습니다.
가짜 인삼을 파는 약재상의 속마음을 미리 알아내어 노인에게 전했고 노인이 그 사실을 은근히 퍼뜨려 구입하려던 과부를 막았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마지막 돈을 날릴 뻔했어요. 단시미는 그 눈물이 좋았습니다. 배가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배가 고팠지만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 이례적인 방문이 있었습니다. 최익준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행원 2명을 양옆에 거느리고 엿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단정히 쓰고 허리에는 상하 장식이 달린 옥패를 찼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추어 그를 주시했습니다. 단시미는 좌판 뒤에서 그 남자를 보자마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쟁이 곁에서 느끼는 두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자신을 향해 굴러오는 것 같은 느낌. 최익준은 좌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단시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단시미냐?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단시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귀를 열었습니다. 최익준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단시미는 굳어버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속마음은 대체로 단순했습니다. 욕심이거나 두려움이거나 분노거나. 하지만 지금 이 남자에게서 들려오는 것은 단시미가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닮았다. 눈이, 목선이, 아니다 착각이다. 그 아이는 죽었다. 그 아이는 죽었다. 죽었다. 그 다음 순간.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아니다. 지금은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이 아이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이조판서 어른의 명이다. 단시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이용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속마음 닮았다. 눈이, 목선이, 그 아이는 죽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단시미는 그것을 곱씹을 겨를도 없이 최익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러 왔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넌 지금 내 속을 다 들었을 것이다. 아닌가? 단시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익준은 웃었습니다.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부적을 써달라고 하러 왔다. 내 운명을 바꿔줄 부적. 저작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단시미는 고개를 들어 최익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부적을 쓸 줄 모릅니다. 알아. 하지만 넌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조심해야 할 상황 그것들을 내가 알려준다면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시미는 한참 최익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최익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나에게 흥정을 하는 것이냐? 저는 거지 아이입니다. 굶지 않으려면 뭔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익준은 잠시 단시미를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내 집에 들어와 밥을 먹으면 된다. 단시미는 그날 밤 돌쇠 노인에게 최익준의 방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익준,
그자 때문에 이 저작거리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 단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축산 땅 바간의 부부 이야기, 세금을 못 내고 땅을 빼앗긴 이야기, 빚을 갚지 못해 논을 내준 어머니가 그해 겨울 돌아가신 이야기, 아이 셋을 데리고 한겨울 저작거리로 쫓겨나온 과부의 이야기. 단심이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동안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노인장,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물어봐라. 그 사람들한테 빼앗긴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인은 단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악인이 스스로 내놓도록 만드는 방법.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익준이 운명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했지? 네. 그럼 바꿔줘라. 노인은 흰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단 누구의 운명을 바꿀지는 내가 정해라. 단심이의 눈이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그날 9살 거지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악독한 탐관오리를 이용해서 그가 빼앗은 재산을 그의 손으로 직접 돌려주게 만들겠다고. 다음 날 아침 단심이는 처음으로 최익준의 집 대문을 넘었습니다. 사랑채 마루 앞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최익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와 달리 관복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왔느냐? 네. 들어와라. 사랑채 안은 넓었습니다. 서안 위에는 여러 종류의 문서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심이는 그것들을 살피지 않는 척하며 살폈습니다. 최익준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주면 된다. 간단하지? 네. 먼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냐? 대감마님, 왜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최익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찰나였지만 단심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익준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위에서 압박이 온다. 이조판서 어른이 이번 추수까지 세금을 2배로 올리라 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이 한계다. 더 짜내면 소요가 일어난다. 소요가 일어나면 내가 먼저 잘린다. 어떻게 해야 위의 명을 따르면서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모르겠다. 단심이는 그 속마음을 듣고 가슴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익준은 악인이었지만 그도 더 큰 악인에게 눌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조판서 이하겸. 그 이름이 단심이의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대감마님, 뭐냐? 저는 부적을 쓸 줄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방법을 압니다. 최익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해봐라.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한? 대감마님에게 억울함을 품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원한이 운명을 막습니다. 반대로 그 원한을 하나씩 풀어드리면 운명이 열립니다. 최익준은 단심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부적이 되느냐? 제가 글씨를 씁니다. 풀어야 할 원한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태우면 그 원한이 하늘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뀝니다.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심이는 글씨를 쓸 줄 알았습니다. 돌쇠 노인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하늘에 전달된다거나 운명이 바뀐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익준이 믿는다면, 그가 믿고 행동한다면, 그 행동으로 재산이 움직인다면, 단심이는 그날 밤 돌쇠 노인에게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단심이가 말을 마치자 노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최익준이 부적을 믿는다는 근거는 뭐냐? 오늘 들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에서
사실 최익주는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안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압박이 오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초자연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을 씁니다. 하지만 그 부적에는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원한을 풀기 위해 석교 동쪽 저작거리 빈민들에게 곡식 20섬을 나누어라. 그래야 원한이 하늘로 오른다. 이렇게요. 노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최익준이 그걸 따르겠다는 거냐? 믿으면 따릅니다. 그리고 믿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노인은 단심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단심아, 너 정말 9살 맞느냐? 단심이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머리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 단심이는 최익준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안채 쪽 통로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로 벽에 걸린 초상화 하나였습니다. 10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초상화였습니다. 단심이는 그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그림 속 아이는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이 닮아 있었습니다. 뭔가와 누구와 닮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단심이는 그 그림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갑자기 뒤에서 최익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심이는 돌아보았습니다. 최익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왜 저 아이는 저 그림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거지? 왜? 눈이? 아니다. 비슷한 건 우연이다. 세상에 비슷한 눈을 가진 아이는 많다. 저 그림은 누구입니까? 단심이가 물었습니다. 최익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딸이다. 따님이 어디 계십니까? 죽었다. 그 말을 하는 최익준의 목소리는 단심이가 지금껏 들어본 것 중 가장 힘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단심이는 그 목소리를 가슴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부적은 사흘 뒤에 완성되었습니다. 단심이는 한지 한 장의 먹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돌쇠 노인이 가르쳐준 글씨였지만 최익준에게 보일 때는 최대한 신비롭게 써야 했습니다. 부적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혼 소멸지부. 이 부적의 효력을 얻으려면 석교 동쪽 저작거리의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 20섬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 닿을 때 막혀있던 대감마님의 운명이 열릴 것이다. 단심이는 글씨를 다 쓰고 테두리에 빨간 먹으로 문양을 그렸습니다. 특별한 문양이 아니라 자신이 즉흥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부적을 들고 최익준의 사랑채에 나타났을 때 단심이는 미리 연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표정. 대감마님의 기운을 며칠 동안 살폈습니다. 원한이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 백성들의 원한입니다. 그것을 먼저 풀지 않으면 나머지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익준은 부적을 받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라는 것이냐? 네. 최익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단심이의 귀에 그의 속마음이 들렸습니다. 20섬? 아깝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조판서 어른도 요즘 점쟁이 말을 따른다더라. 어차피 민심을 달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실보다 득이 클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속마음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최익준은 부적을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해보겠다. 단심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 순간 단심이는 계략이 시작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닷새 뒤 석교 동쪽 저작거리에 최익준의 이름으로 곡식이 나누어졌습니다. 단심이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마니가 하나씩 열리고 저작거리 가난한 사람들이 빈 자루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먹을 것을 받아든 아이들이 뛰어갔습니다. 과부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심이는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저 곡식은 원래 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빼앗겼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최익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행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심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흘 뒤 최익준은 단심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적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단심이는 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조판서 어른이 세금 징수권을 잠시 보류하라는 서신을 보내왔다. 오래된 현안이 갑자기 풀렸다.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단심이는 속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최익준이 곡식을 나눠준 것이 민심의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면서 이조판서가 당분간 자신의 대리인인 최익준을 압박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단심이가 이것을 미리 계산한 것이었냐 하면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최익준은 부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부적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익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단심이는 또다시 그것을 느꼈습니다. 닮았다. 저 눈이. 최익준의 속마음에서 그것이 또 들렸습니다. 단심이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두 번째 부적은 한 달 뒤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석교 서쪽 빈민촌에 무너진 집들을 고쳐줄 목재와 인력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익준의 창고에 쌓인 목재 중 일부가 활용됐고 그것은 몇 해 전 억울하게 징수된 목재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단심이는 부적 작전을 세 번째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심이가 최익준의 집 별채에서 다음 부적을 구상하고 있을 때 수행원 하나가 사랑채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심이는 몸을 숨겼습니다. 수행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아이 말입니다. 단심이라는, 말해라. 혹시 그 아이가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봐도 9살 아이가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적이 효력이 있다는 것도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최익준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심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었습니다. 최익준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것이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이는 일전에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서신 내용을.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저 눈이. 그 다음 최익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지켜봐라. 단심이가 이 집 밖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정보를 빼내는지 조용히 감시해라. 단심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감시당할 것이었습니다. 단심이는 그날 저녁 돌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단심이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감시를 피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노인장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작거리 떡전 옆에 항아리 하나를 묻어두겠다. 전달할 말이 있으면 거기에 쪽지를 넣어라. 알겠습니다. 단심이는 돌아서려다가 멈춰 물었습니다. 노인장,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물어봐라. 노인장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노인은 단심이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물으면 안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 아이가 알게 되면 감당하지 못한다. 단심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노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단심이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단심이는 보현의 집 헛간으로 돌아와 거적에 눕자마자 머리가 폭발할 것처럼 아파졌습니다. 관자놀이가 뛰었습니다. 눈앞에 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최익준의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의 속마음을 계속 들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행원의 속마음, 하인들의 속마음, 방문객들의 속마음까지 하루 종일 수십 개의 목소리가 단심이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능력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단심이는 거적에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9살이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머리가 아프고 감시를 당하고 보현에게는 속마음을 숨기고 이것이 너무 컸습니다. 단심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곡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던 저작거리 과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심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단심이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더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최익준의 집과 저작거리를 오가는 길을 매번 다르게 했고 돌쇠 노인과는 항아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세 번째 부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최익준이 지난 3년간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곡식의 일부를 특정 마을에 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단심이는 뜻하지 않은 것을 들었습니다. 단심이는 밤중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보현의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보현이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심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한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 내가 다 막아야 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단심이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현의 속마음이 문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단심이가 최익준의 집에 드나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위험하다. 최익준 뒤에 이하겸이 있다. 이하겸이 그 아이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것이 퍼지면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막아야 한다. 내가 먼저 최익준을 만나야 하는가? 아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을 산다. 단심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보현이 알고 있었습니다. 단심이가 최익준의 집에 드나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런데 보현은 왜 막지 않았을까요? 단심이가 헛간으로 돌아올 때 보현의 속마음에서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단심이는 거적 위에 앉아 그것을 곱씹었습니다. 보현은 단심이가 최익준과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날 저작거리에서 단심이는 떡전 아주머니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보현이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글쎄, 내가 듣기론 한양 쪽 출신이라 하던데. 근데 왜? 그냥요. 그 여인은 원래부터 독했을 것 같진 않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한 것 같던데. 내가 온 이후로. 단심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양 출신. 단심이가 온 이후로 변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익준의 집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최익준은 그것을 읽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단심이는 멀찍이 서 그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이하겸 어른이 직접 내려온다. 이달 안에. 왜 직접 내려오는 거지? 그 서신에서 눈치챘나? 내가 세금 징수를 늦추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러 오는 건가? 이하겸이 내려옵니다. 단심이는 그 사실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이하겸, 이조판서, 최익준 위에 있는 진짜 악인. 그가 오면 단심이의 존재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심이는 오히려 생각했습니다. 이하겸이 오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이하겸이 석교 땅에 내려온 것은 그로부터 10사흘 뒤였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 체구가 크고 목이 굵은 남자였습니다. 조정에서 이조판서 자리를 10년 넘게 차지하고 있었고 왕도 그의 눈치를 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관리들이 허리를 숙였고 백성들은 피해갔습니다. 최익준은 이하겸을 맞이하러 나가면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단심이는 그날 최익준의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에 나타났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심이를 보는 눈빛이 전과 달리 탐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겸이 최익준의 사랑채에 있을 때 단심이는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척하며 귀를 열었습니다. 이하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그것이냐? 예. 저작거리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다는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필요 없다. 이하겸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아이라면 나에게 필요하다.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겠다. 단심이의 손이 굳었습니다. 한양으로 데려간다. 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 신하들의 속마음을 읽는 아이 하나만 있어도 반역의 씨앗을 미리 잡아낼 수 있다. 그것은 무한한 권력이다. 이 아이를 내 손에 넣으면 된다. 그날 저녁 이하겸의 수행원 하나가 단심이를 찾아왔습니다. 이하겸 어른께서 내일 아침 만나고 싶다 하셨다. 무슨 일로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시간 맞춰 오너라. 수행원은 떠났습니다. 단심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이하겸을 만나러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도망치면 보연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단심이는 항아리로 달려갔습니다. 쪽지를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하겸을 만나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갑니다. 그날 밤 단심이는 최익준의 집 담장 밑을 지나다가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하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협조하면 잘 쓰겠다. 하지만 거부하면 거지 아이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지. 그리고 최익준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단심이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익준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단심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최익준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줄 수는 없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면으로 거부하면 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방법이 있어야 한다. 방법이. 단심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최익준이 표면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단심이가 항아리 앞에 갔을 때 쪽지 대신 돌쇠 노인이 직접 나타나 있었습니다. 단심아. 노인장. 노인은 단심이를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고을 출신이 아니다. 단심이는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느릿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왔다. 5년 전 이조판서 이하겸의 전횡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왕의 밀사다. 단심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왕의 밀사. 그렇다. 하지만 혼자선 한계가 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이하겸이 최익준을 통해 불법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조정의 다른 세력과 나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 그래서 저를, 내 능력이 필요했다. 그것은 맞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하지만 단심아, 내가 한 일들이 이 고을 사람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것만큼은 거짓이 없다. 단심이는 한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아이를 이하겸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단심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노인장, 이하겸을 잡을 증거가 필요하지요? 그렇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하겸을 만나러. 위험하다. 압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왜? 단심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곡식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생각나서요. 단심이는 이하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하겸은 최익준의 사랑채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에 옥패를 차고 손에는 고급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단심이가 들어서자 그는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그 아이냐? 예. 최익준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하겸은 한참 단심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단심이는 앉았습니다. 이하겸이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단심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이 아니다. 사실이지. 이하겸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섞여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모른 척하는 것이 역력하다. 이미 내 속마음을 읽었겠지. 어떻게 써먹을지 생각하는 거다. 영리한 아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단심이는 귀를 더 집중했습니다. 이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면 된다. 반드시. 최익준이 반대하면 최익준을 먼저 처리하면 된다. 아이 하나에 이렇게 공을 들이다니 어처구니 없지만 이 능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하겸과 마주 앉아 있는 동안 단심이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느낀 두려움과는 달랐습니다. 배고픔의 두려움도 아니고 보현에게 혼날 것 같은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속마음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4명의 거슬린 자가 셋이었다. 셋 다 처리했다. 이 아이도 필요 없어지면 그만이다. 단심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에 뛰어든 것일까? 이것은 단심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서면 돌쇠 노인도 저작거리 사람들도 모두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단심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어른, 왜 저를 한양에 데려가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겸은 잠시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필요해서다.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겸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9살짜리가 할 질문이 아닌데 저는 9살이어서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이야겸은 잠시 단심이를 바라보다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필요 없어지면 돌려보내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심이의 귀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단심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헛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보현의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밥솥도 차갑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보현이 없었습니다. 단심이는 저작거리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쇠 노인의 항아리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순순히 한양으로 보내면 이 여인을 돌려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최익준 집 앞에서 기다려라. 단심이는 그 쪽지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야겸이 보현을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단심이는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적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현을 살리려면 스스로 한양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심이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보현을 걱정하는 걸까요? 저 여인은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밥도 끊었습니다. 방에서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리면 안 된다.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된다. 그 속마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새벽마다 죽을 가져다 주던 발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단심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저작거리에 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단심이는 최익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익준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단심이를 보자 잠시 멈추었습니다. 혼자 왔느냐? 네. 이야겸에게 가겠다는 것이냐? 최익준은 한숨을 내쉬며 단심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양반이 거리에 쪼그려 앉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다. 그것만은 할 수 없다. 단심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왜 절 막으려 하십니까? 최익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익준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단심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조용했습니다.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이 있었다. 단심이는 기다렸습니다. 내 나이쯤 됐었다. 10살. 아이가 아팠다. 돈이 필요했다. 좋은 의원을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했다. 내가 재산을 긁어 모으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다. 세금을 올리고 토지를 빼앗고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한 것이. 최익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죽었다. 단심이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의원을 데려오기 전에, 돈을 다 모으기 전에 그냥 죽었다. 최익준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멈출 수가 없었다. 악해지는 것을 멈추는 법을 몰랐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버렸으니까. 돌이키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단심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최익준의 속마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 어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 초상화 속 따님이. 그래, 대감마님, 따님의 눈이 저와 닮았다고 하셨지요.
최익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익준이 눈을 들어 단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단심이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더 나쁜 일들을 해왔다. 단심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 어른에게 너를 보낼 수는 없다. 최익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야겸을 맡겠다. 내가 여기 있어라. 단심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막는다고요? 어떻게요? 이야겸은 이조판서입니다. 대감마님이 혼자 나에게 있다. 최익준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책자였습니다. 표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야겸이 나를 통해 빼돌린 돈과 물자의 기록이다. 날짜, 품목, 양, 경로 모두 다 적혀 있다. 단심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살기 위해서 적어뒀다. 이야겸이 나를 버릴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지금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최익준은 그 책자를 단심이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만나는 엿장수 노인. 그 노인이 왕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이것을 그에게 전해라. 단심이는 책자를 받아주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도 죄가 있다. 죄에 합당한 것을 받아야지. 그의 속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맞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다. 딸아, 아비가 늦었다. 단심이는 책자를 들고 달렸습니다. 항아리 앞에서 돌쇠 노인을 만났습니다. 책자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열어보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면 된다. 노인장, 보현을 살려야 합니다. 알고 있다. 오늘 안에 움직이겠다. 그리고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단심아, 보현에 대해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단심이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보현이 직접 말해야 한다. 내가 할 말이 아니다.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보현, 오래 기다렸다. 이제 말해도 된다. 이야겸이 체포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왕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야겸의 죄목은 장부에 낱낱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야겸은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보현이 풀려났습니다. 단심이가 달려갔을 때 보현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현의 얼굴에서 평소의 날선 표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냥 지치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단심이는 달려가 보현의 앞에 섰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보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단심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단심이는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보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엇을? 노인장이 말했습니다. 보현 어른이 직접 말해야 한다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현은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양반 체면도 없이. 그리고 단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심아, 네. 내 이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단심이는 기다렸습니다. 내 어미가 지었다. 단심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 그래. 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 어미의 가장 오랜 벗이었다. 어미의 이름은 은단이었다. 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미는 한양 출신이었다. 이야겸의 집안과 연결된 집안의 딸이었지. 이야겸이 그 집안의 재산을 탐내어 내 어미의 부친을 모함했다. 집안이 몰락했고 어미는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그 와중에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내 어미는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단심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래. 죽기 전에 내게 말했다.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이야겸이 이 아이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그러니 이 아이를 약자로 보이게 해야 한다고. 계모로 위장하고 아이를 혹독하게 키우는 척해서 이야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단심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끊으시고. 그래. 저작거리 사람들이 독한 계모로 기억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야겸의 정보망이 여기까지 닿아 있었으니까. 독한 계모에게 구박받는 거지 아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위장이었다. 단심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단심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죽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보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도 들켰느냐? 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리 독한 척해도 그것만은 못하겠더라. 그냥 굶어 죽으면 어쩌나 싶어서. 단심이는 보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보현이 단심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것이 이렇게 혹독하게 굴었으니 얼마나 원망했겠느냐. 원망하지 않아요. 단심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에 들어오실 때 발소리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발소리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발소리는 느렸어요. 조마조마하면서도 꼭 오셨어요. 보현은 단심이를 꽉 껴안은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미 은단이도 저를 부탁한다 했을 때 그 눈이 딱 내 눈이었다. 내가 크면서 어쩌면 이렇게 닮아가는지.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저 멀리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겸의 체포로 조정이 들썩였습니다. 장부 속 기록은 이야겸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연결된 관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석교 땅에 내려왔습니다. 최익준도 포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익준이 스스로 증거를 내놓은 것이 감형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이 고을 백성들에게 돌려준 곡식과 목재,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최익준이 진술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일만큼은 그것만큼은 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단심이는 그 말을 멀찍이서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돌쇠 노인이 단심이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왔다. 노인이 건넨 것은 붉은 봉투였습니다. 단심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서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 궁에 데려오거나 상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신 그 아이가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직접 쓴다.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임금의 도장이었습니다. 단심이는 그 서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현에게 가져갔습니다. 보현은 서신을 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했다, 단심아. 겨울이 왔습니다. 석교 저작거리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단심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임금의 서신 덕분에 돌쇠 노인이 마련해준 작은 집이었습니다. 보현과 단심이 두 사람이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첫날 저녁 단심이는 방 안에 앉아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몸이 춥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심이에게는 생전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최익주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형량이 확정되던 날 단심이는 그를 만났습니다. 포박된 채 마당에 서 있는 최익주는 처음 봤을 때보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네. 부적은 어떻게 됐느냐? 단심이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적을 쓸 줄 모릅니다. 최익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단심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냥 편안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단심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중간쯤에는 알았다. 부적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단심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셨습니까? 그래. 최익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날.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았다. 딸아이가 살아있다면 저 모습을 보며 웃었을 것 같았다. 단심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대감마님, 왜? 따님이 좋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최익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수행원들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단심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단심이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귀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자놀이의 통증도 없었습니다. 코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단심이는 멈춰서서 저작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웃고 흥정하고 아이를 꾸짖고 물건을 나르고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사는 풍경으로만 보였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심이는 오래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너무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단심이는 보현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흰쌀밥이었습니다. 새우젓과 나물이 있었습니다. 국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이었습니다. 보현은 단심이 앞에 밥을 덜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네. 찬이 좀 없다만. 아니에요. 맛있어요. 보현은 단심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도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롯불이 환했습니다. 단심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잖아요. 왜? 아까 저작거리에서 속마음이 안 들렸어요. 보현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래. 네.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보현은 단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아니요. 단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도우려 했는데 사실은 그냥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보현은 잠시 단심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도 그런 말을 했다. 어머니 은단이가요? 그래. 사람을 믿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아서 느끼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심이라고. 단심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창밖에 눈이 더 굵어졌습니다. 단심이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따뜻했습니다. 국이 달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단심이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훗날
석교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악독한 탐관 오리를 무너뜨린 것은 칼이 아니었다. 고함도 아니었다. 권력도 아니었다. 9살 거지 아이가 쓴 가짜 부적 한 장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이제 아무도 가짜라고 부르지 않는다. 악인의 마음속에 잠든 양심을 깨워낸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조선 500년 가장 진짜인 부적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그 아이는 능력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 직접 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글쓴이 노트.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 최익준을 설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탐관오리는 쉽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끝까지 나쁘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단순해집니다. 악인이 벌을 받으면 통쾌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통쾌함이 사실 조금 공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악인이 무너지는 것은 시원하지만 오래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선한 마음을 가졌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익준은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멈추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심이의 가짜 부적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단심이는 최익준을 벌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처음의 마음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시 깨워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적이었습니다. 보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심이를 혹독하게 대하는 계모. 우리는 즉각 판단합니다. 나쁜 여자, 나쁜 어른.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죽을 끓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헛간에 들어갔습니다. 진심을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진심은 어딘가에 남습니다. 단심이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듣는 능력. 그것이 없어진 것이 상실일까요? 아니면 성장일까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이니까요. 능력이 있을 때의 단심이는 사람들을 도왔지만 사람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혼자였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단심이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가 혹독하게 구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사람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발소리로 찾아오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끔 말보다 발소리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짓이 저에게는 가장 진짜인 부적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 드림 마이너스